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놀랍게도 3% 넘는 갭 상승을 한 뒤 종가까지 쉬지 않고 상승하며 하루 만에 눌림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장마감 직전 선물이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는 과정에서 선물이 일시적으로 817.25포인트를 찍는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장 초반 1시간 동안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하는 폭등을 했다가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하락이 나왔고, 미국은 나스닥이 장중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가까이 빠지면서 전일 끌어올렸던 것을 죄다 밀어버리는 황당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골드와 실버, 심지어 구리에 기름까지 강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뒤집힌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시장 개장과 함께 무려 3.72%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갭 상승이 나왔다면 처음 30분 정도는 충분히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현물시장 개장 때까지 750포인트 선에서 머무르던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오전 10시 30분까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1조 2천억 매수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따라갔습니다. 이때까지 상승은 그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였어요. 해외 시장이 강한 매수에 의해서 역사적 고점 갱신을 선언한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을 유도했다고 하는 골드와 실버가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도 살려놓은 데다가 글로벌 변동성 매도까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까지 반등 또한 그래 있을 수 있는 범위, 그런 반등이었다라고 봐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2천억 매수했다고 하지만 미결제 약정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죠. 또 선물 베이시스도 백오데이션 오간 등 베이시스의 회복과도 거리가 먼 흐름이었어요. 변동성 지수 또한 조심스럽게 빠지기 시작한 등 투자자들은 그래 이런 높은 변동성에서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게 컨센서스였죠. 그래서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766포인트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자 이후 1시간 동안 758포인트대로 눌림이 나올 때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 이제 다 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고 12시에는 다시 일중 고점권에 올라서서 붙기 시작하자 투자자들은 야 이거 증시가 하락 떠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후 오후 1시에 시장이 좀 더 고개를 들고 상승하기 시작하자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장마감 무렵 선물시장이 상한가에 도달하자 V코스피 지수는 무려 50포인트를 넘어가게 됩니다. 시장이 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V코스피 지수 50포인트는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어제 시장이 하락을 유도한 것이 하루짜리 단타 선물 매도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시장을 전고점까지 돌려버리니 콜옵션 매도자들이 하루 만에 5배 넘게 물어주는 상황에서 이 변동성 지수가 폭발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투자자들은 요즘 주식을 한다고 하면 개별 종목 안 해요. 과거에는 리테일 자금이 지수형 ETF를 사는 게 재미없다고 여겨져서 굳이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는 내가 머리 아프게 개별 종목 연구하냐, 그냥 ETF 사지, ETF도 변동성 높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데 리테일이 수급은 돈이 될 때는 매수로 강하게 몰리고 한번 출구를 찾기 시작하면 닥치고 도망가는 그런 변동성을 키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총 상위 종목이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에서 ETF에 대량의 수급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전체 지수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죠. 그야말로 굳이 개별 종목을 이런 질문이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급등도 어떻게 보면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선물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오전장이 반등에 3,000계약 넘게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 20만 7천 계약대로 빠졌는데요. 옵션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는데 이 선물로 해지가 되지 않을 뿐더러 포지션으로 롱을 잡던 해지성 숏을 잡던 명목 금액이 2배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해지 수량도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완전히 뉴노멀인 것이죠. 그나마 오후 1시 이후 시장이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따라가면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가 멈춘 듯 했는데 외국인들은 오후 2시까지 선물을 무려 1조 5,900억을 매수했는데
이후 1시간 동안 순식간에 1조 넘게 선물을 팔아치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반등에 외국인들은 마찬가지로 단타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추세 매수를 홀드한다, 추세 매도를 홀드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그야말로 넉다운이 된 것 같아요. 지수 급반등에도 상하단 배리어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변동성이 얼마 안 늘어났습니다. 미결제약적인 변화도 콜, 풋, 양 클래스 모두 조금씩 증가하면서 이제 만기까지 잔존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자각한 듯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후 1시 이후 선물이 일중 고점을 넘은 거 하니까 마켓 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를 다시 785포인트까지 올리고 하단 배리어는 710포인트로 올리게 됩니다. 시장이 분명 반등을 이어나가고 전고점에 간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제 하락은 없다라고 보고 하단 배리어를 크게 올려도 모자랄 판에 하단 배리어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마켓 메이커들도 이거 거의 다 넉다운된 게 아닌가 싶어요. 클래스별 실질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콜 쪽에 집중되어 있고 풋이 신규 발행은 할 엄두조차 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목요일 만기 위클리 콜 옵션이 16배 넘는 시세가 나고 또 먼슬리 콜도 5배 시세가 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어적 태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또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고 막내 콜 옵션은 만기가 일주일 남았는데 또 5종목이 신규 상장되니 야 이건 진짜 무질서한 시장이다 싶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한 30분 동안은 맹렬하게 달리면서 1%를 찍어서 역사적 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의외였어요. 이후 30분 동안 상승분을 차근차근 모두 반납하더니 오후장 마감 무렵에는 갭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이후 오후장에 들어서는 상승분을 계속 반납하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혀서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1.5%를 밀어버리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시장이 하락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뉴스 플로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산주가 주가 반등을 이끌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주식인 SAP가 이틀간의 반등을 모두 뒤집으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히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또 2월 들어서 역사적 고점 돌파 실패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는 이른바 CTA발 매도가 있었다라고도 하는데 글쎄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으면서 오후 들어서는 스탑로스성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유럽 증시가 전일 시가선인 2월 MTD 그러니까 월 기준 수익률이죠. 이것을 깨진 않았는데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변동성이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시장이 하방으로 방향 잡힌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만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럽은 한 번 횡보기에 들어가면 석 달 이상도 횡보해요.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의 흐름과 달리 매우 좁은 박스 내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그 6040 포트폴리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웬만큼 긴 시계열을 갖고 시장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내가 그동안 검증한 이론이 맞긴 한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마이너스 2.96% 하락해서 57.54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거 연중 최저치에 바짝 다가간 거죠. 그런데 실질 변동성은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제는 그냥 경제 지표가 없어서 시장이 조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화 시장에서는 비달러의 강력한 리바운드가 있었는데 주로 상품 통화에 집중되었고 엔화나 유로화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오지 달러는 아시아 세션에서 RBA가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원재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나머지 비달러 바스켓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참고로 호주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에 의미한 바가 커요. 우선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호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접 드러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중앙은행 중 RBA가 금리 인상 대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앞으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쉽게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카나리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골드와 실버가 강한 반등을 시작하여 저가 매수와 숏 커버를 함께 불러일으켰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나스닥 등 증시가 오전장에 매우 강력한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 가까이 밀어내는데도 골드와 실버는 전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했다면 일단은 중심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진자 운동처럼 한쪽 방향으로 강한 모멘텀이 발생했다가 그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손절매의 시체를 원동력 삼아서 반대편으로 강한 모멘텀이 발생해서 일단은 중심 가격을 넘어서기는 한데 반대편이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한 번 반등이 시작된 이상 내일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내일이 양봉이 바로 전고점을 넘어서기는 어렵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가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이 항공모함에 접근하던 이란 드론이 격추되었다라는 소식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꼽고 있는데 냉정하게 봐서는 그냥 월요일이 유가 하락은 과한 청산이었기 때문에 자율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의미 있는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긴 그림으로 보면 한 번 상승세의 시동이 걸린 것이고 중요한 지지가 확인될 경우 기름 시장이 다음에 날아갈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진짜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문제의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시작과 함께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꽤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한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외에도 엔비디아가 오픈 AI 관계에 대해서 해명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반등도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초반에 강한 상승을 보일 때 나스닥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 있었죠. 이후 유럽 증시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오후장에 하락 전환했을 때는 반대로 나스닥이 잘 버티면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한 등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본장 개장과 함께 나스닥 선물은 아주 맹렬한 기세로 하락을 시작했고요. 처음 1시간 동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가 넘는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나스닥만 강한 하락이 있었을 뿐 다우나 러셀은 처음 1시간 동안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인 등 나름 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럽 마감 후 시장이 또다시 하락할 때는 그때는 다우와 러셀, 나스닥 모두 새벽 4시까지 닥치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된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과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될 것인가 이건데 그런 의미에서 유럽 세션 이후의 하락은 가볍게 볼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새벽 4시 10분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나서 다우와 러셀은 매우 강한 반등을 하게 되죠. 이 반등으로 변동성도 빠르게 쪼가들었는 등 이 방향성이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서게 됐어요. 특히 종가까지 이 반등을 유지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어제의 하락이 단순 수급에 의한 하락이다. 그러면 이번 주 주봉을 음봉으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 꼬리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나스닥은 작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좁은 박스 안에서 갇혀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번 주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나 2월 마지막 주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위치까지 움직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추세장이 시작되면 어쩔 수 없는 탐색 비용이 들게 되죠. 어느 투자자들이나 마찬가지기에 나만 시장이 어렵다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개별 종목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소 등 기술주들이 죄다 빠진 것도 그렇지만 마이크론이 다시 마이너스 4.8% 하락하면서 고가권에서 흔들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AMD도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너스 8%를 밀어버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죠. 특히 SPX 디스퍼전 인덱스인 DSPX가 어제 하루만 37.09%포인트로 3.72% 폭등을 했는데 이것은 올라갈 때는 올라간 놈만 올라간 거고 반대로 지금은 처맞는 장이죠. 그러면 처맞는 놈들만 또 처맞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좀 안정을 찾아야 지수가 함께 움직이게 될 텐데 DSPX가 연중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것은 시장의 네로니스가 강해진다는 것이고 그게 대형주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나스닥이 내일도 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방향 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MSTR,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인데요. 제가 마이크로스트래터지를 계속 언급한 이유는 작년까지 시장을 버티게 했던 리테일들이 과연 항복할 것인가를 MSTR이 가격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MSTR은 오늘도 마이너스 5.47% 하락하면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는데요. 가상자산이 하락과 MSTR 가격 하락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MSTR의 가격은 가상자산 가격에 그동안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프리미엄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죠. 오히려 가상자산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기 시작하면 탈출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흐름은 전반적인 증시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발작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번 나타난다. 그게 시장이 셀링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강하게 눌렸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강하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새벽 4시까지 스트레이트 하락할 때에도 변동성은 금요일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다만 시장이 이후 반등해서 S&P 지수가 전일 종가선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19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변동성이 조금씩 레벨업 된다면 결국 시장은 한 방 세게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핵심은 아직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작년까지 초강세를 보였던 대형주가 지금 약세로 전환된 시장으로 전환됐다. 그러면 시장이 움직이는 패턴은 일단 오전장에 매우 강력한 하락 나오고 이후 변동성 사그라들면서 4분의 1이나 4분의 3 정도 반등해서 아래꼬리를 달는 식으로 장중에는 하락의 큰 시세가 나오지만 종가상으로는 콜프 둘 다 죽이는 그런 점진적 하락을 이어가는 형태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오면서 큰 패대기 치는 거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장이 바닥을 보였다 또는 방향성이 뭐 아래다 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통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온탕과 냉탕을 해도 너무 심하게 오가고 있어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으로는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증시 리테일 매수세가 다른 증시에 비해서 매우 강하다는 것,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도 매우 강하고 옵션 시장에서의 개인들이 콜옵션 사랑도 크고 리테일이 레버리지 ETF 인덱스 매수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 시장이 쉽게 빠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유럽이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한 뒤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면서 지수를 다 눌러버렸고 또 나스닥 또한 장중 마이너스 2.5% 넘는 스트레이트 급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데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 증시가 눌린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라 봐요. 수요일 시장이 또 눌렸다? 올랐다?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를 또 롤링업하거나 아예 손절해야 될 수 있는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그런 부담이 일단 줄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유입되는 현물 매수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은 얼마든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일단 마켓메이커들이 설정한 785선 그리고 710포인트 이 레인지를 쉽게 벗어나긴 어렵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겠는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으로 숏을 끌고 가는 것은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여하튼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내용은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얼마 나온지 그걸 보면서 장중에 하방 대응한 것이 좋겠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전일 나스닥이 굉장히 강력한 하락을 했지만 장마감 무렵에는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한 데다가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다우지수나 러셀이 나름 강한 반등을 한 걸 보면 시장이 하락 에너지가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아직은 임계점을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투자 심리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전 분명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강세 뷰 이제는 철회하고 중립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월요일의 유럽 증시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은 굉장히 좋은 상승 지속형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흐름이 좀 어처구니 없게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시황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어려운 시장은 모두에게 어려운 거고 저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인정하면서 시장의 핵심 동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비달러 강세에 대한 그런 흐름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자재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요.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 이것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이런 흐름 내에서 어떤 구간에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지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시장 개장 전에 이 영상이 녹화되기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한국시장 개장 전에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 또는 네이버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